엽기적인 살인 김선자 사건. 1986년 10월 31일 목욕탕에 지인과 함께 방문한 김계환 씨는 탈의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되는데 결국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87년 4월 4일 지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영등포 방면으로 이동 중인 전순자 씨는 갑작스럽게 괴로워하며 버스 안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1988년 8월 8일 앞전 전순자 씨와 동일한 증세를 보인 김문자라는 여성도 버스 안에서 지인과 함께 이동 중 같은 변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측을 하였으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부검을 진행하게 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위 벽이 심하게 헐고 출혈이 있었으며 장기 내부도 검게 변색이 되었다. 사망한 사람의 장기에서 검출된 것은 다름 아닌 독극물.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은 사망한 전순자 씨의 남편을 부른다. 혹시나 원한 관계라던가 아내의 최근 행보 등에 대해 물었는데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내가 일주일 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망 직전에 누군가와 만났던 것이다.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선자. 사망한 3명의 사람들 모두 지인과 함께 있다가 급사했는데 3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사건 현장에 김선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김선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평범한 40대 주부였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선자는 외모 가꾸기는 기본이며 사치가 심하고 여행을 자주 하고 심지어 도박에도 관심이 있어 돈 욕심이 많았다. 돈을 물쓰듯이 막 쓰는 허영심이 심했다. 기가 막힌 건 버스에서 사망했던 김문자라는 여성은 김선자의 시누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자가 범인이라면 시누이를 죽인 셈이다. 경찰 조사 중에 드러난 정보는 사망자 모두가 김선자에게 돈을 빌려줬었고 빌려준 이들은 모두 김선자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사건 조사 중에 밝혀진 또 다른 정보는 김선자의 시누이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어느 버스 안에서 똑같이 독극물 살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때 사망한 사람이 김선자의 친여동생으로 밝혀졌다. 김선자가 시누이도 죽이고 친여동생도 죽인 셈이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친여동생 사망 당시 여동생은 괴로워하며 죽고 있었는데 김선자는 바로 옆에 앉아 지켜보고만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옆에 앉아있던 그 여성 김선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고 무덤덤하게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동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선자는 뻔뻔하게 여동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황급히 나가버리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김선자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김선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되려 윽박을 질렀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녀를 체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구의 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시신들 모두가 이미 매장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난감했다. 김선자의 범행을 확인할 마땅한 증거가 딱히 없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유족의 동의를 구한 후 이미 매장된 시신들을 모두 꺼내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 3구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 이제 김선자에게 청산가리 물증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다. 드디어 영장을 받아 김선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녀의 집에선 놀랍게도 그동안 그녀가 살해한 사람들의 반지, 수표, 통장 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물증인 청산가리가 보이지 않았다. 여경을 투입하여 몸수색도 벌였지만 청산가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 나가라고 부추기는 김선자.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뻔뻔하게 화를 내는 김선자를 뒤로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철수 준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여경이 죄송한데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 김선자의 자택 화장실을 쓰게 된다. 볼일을 보는 여경. 쪼그려 앉아있던 중 시선에 마주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무 기둥 구멍 안에서 돌돌 말아져 있는 신문지를 발견한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벗겨보는데 그 신문지 안에는 20지이라는 엄청난 양의 청산가리가 발견된다.
소량의 가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치사량을 가졌다. 다소 황당스럽게도 앉아서 볼일을 보던 여경이 없었다면 이 증거는 영원히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김선자는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되었고 추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김선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1997년 12월 30일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자의 김선자 이름이 오르면서 형이 집행되고 김선자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그런데 김선자가 사망 후 밝혀진 진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서 나온 피해자들은 모두 4명이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김선자가 5명을 죽였다고 나온다. 왜일까? 김선자의 병행으로 의심되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놀랍게도 5번째 피해자는 김선자의 친아버지, 친여동생을 살해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와 친척 회갑 잔치에 가게 된 김선자는 잔치가 끝난 후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아버지에게 음료수를 건넸는데 그 음료를 받고 마신 아버지는 사망하였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아버지 살해에 대한 범행 부분에서 김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버지가 고령자인 것을 고려해 당시 법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에 의해서 노인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마무리된 뒤 김선자의 요구로 화장이 되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은 동일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된 것이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에게도 3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고 한다. 돈 때문에 가족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희대의 악녀. 버스에서만 무려 3명을 죽였고 시누이와 친여동생과 친아버지까지 죽인 폐륜의 범행을 저지른 몹쓸 김선자. 그런데 김선자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도 있었다. 그 사람은 주변 이웃주민 D씨였는데 김선자는 D씨에게도 12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 D씨는 김선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했는데 어느 날 김선자는 D씨에게 돈을 갚겠다며 다방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한다. 그리고 다방에서 마주한 2사람. 김선자는 D씨에게 율무차를 건넨다. 의심 없이 율무차를 마신 D씨. 그런데 갑자기 D씨는 몸에 힘이 빠지고 크게 어지러움을 느낀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직감에 급하게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소름돋게 김선자는 D씨를 따라간다. 김선자는 어지럽지 않는 약을 사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며 택시를 세운다. D씨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몸이 힘든데 계속 재촉하는 김선자를 보고 싸한 느낌에 김선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출발해달라고 말하고 혼자서 집으로 간다. D씨는 집에서 쉬면서 다행히 점차 회복되어진다. 이때는 독국물 사건 초기라 청산가리 함량 조율을 몰랐던 시기의 범행이었어서 D씨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더 무서운 건 집에서 쉬면서 회복되고 있었는데 다음날 D씨의 집에 김선자가 또 찾아왔다. D씨는 그 당시 청산가리에 대해 몰랐던 시기라 문을 열어줬는데 그런데 김선자는 대뜸 빌렸던 120만 원을 D씨에게 건네며 빌린 돈을 갚는다. 김선자의 행동에 D씨가 문제를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없애기 위해 돈을 갚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피해자 D씨가 김선자가 검거된 후에 이때 나를 죽이려 했었구나 생각하며 밝힌 사실들이다. 죽는 순간까지 남 탓과 자기 변명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김선자. 돈을 빌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청산가리를 든 음료를 먹여서 죽인 희대의 엽기적인 대한민국 연쇄 살인사건이었다.